예, 이번 시간에는 공사 도급의 범위에 관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일반적인 방법은 설계 시공 분리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디자인, 빌드,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트랙트는 계약이라는 뜻이죠. 뭐 결국은 도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발주자와 설계자와 도급자의 세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설계, 시공, 분리 방식이다. 즉 설계자 따로 있고 시공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주자는 설계자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도급자와 나중에 계약을 합니다. 이제 설계자와 도급자 간에는 실상 뭐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물론 어떤 그 업무상의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것을 갖다가 도식화하면은 이렇죠. 그래서 발주자가 있고 건축주죠. 발주자가 있고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설계가 완성이 되면은 발주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물론 발주자는 원도급자, 즉 종합공사업자를 원도급자라고 부릅니다만 종합공사업자하고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주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계, 시공, 분리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자와 시공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 원도급자하고 전문공사업자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문공사업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문공사업자와 발주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설계자와 이 시공을 맡는 원도급자는 그냥 협력 관계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있습니다. 디자인, 빌드,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설계와 시공이 뭐 경우에 따라 감리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단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생기게 된 것은 결국 설계도 굉장히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죠. 결국 설계와 시공이 같은 조직으로 있게 되면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관적으로 최적화가 돼서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계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시공성을 고려하게 되면은 설계 내용이 단순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공을 단순하게 해서 시공하기 쉽게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 내용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결국 이것은 발주자가 하나의 조직, 즉 설계부서와 시공부서를 갖고 있는 도급자에게 결국은 일괄 맡기는 방식이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전문공사업자도 이거는 결국 도급을 받는 데에 시공부서에서 그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러한 사례라고 하면은 실상 건설회사에도 뭐 시공관리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뭐 설계실 같은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와 뭐 시공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이 도급자가 설계 부서를 자기네가 계약을 해갖고, 그래서 자기네가 시공을 관리하는 이러한 방식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목적은 자주 설계와 시공이 굉장히 같이 협력된 형태로서 진행시키고 싶다 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생산의 뭐 방식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좋은가? 뭐 결국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이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피드백이 되는 것이 약간 조금 어렵다. 물론 조금 더 피드백을 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어딘가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뭐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통합시킨 것이 결국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쉽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도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공기도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턴키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총괄 도급이다. 올인 컨트랙트. 컨트랙트 뭐 토탈해서 올인이죠. 올인해서 컨트랙트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기획 분야까지도 거의 포함되는, 즉 프로젝트의 조사, 사업계획,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 등 모든 것을 다, 즉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을 모두 도급 박는 방식을 턴키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상 뭐 대형 사업에 많이 채용돼서 발전된 방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의 즉 융자, 즉 뭐 금융까지도 포함한 그런 확대된 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턴키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뭐 다 모든 일을 다 해서 결국 발주자에게 열쇠만 전달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주자는 그냥 열쇠로 따고 들어가면은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의 것을 이제 턴키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간혹 우리나라에서는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을 턴키라고 그냥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좁은 의미의 턴키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의미의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업관리 방식이다. 영어로는 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으로서 사업관리를 하는 조직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를 갖다가 사업관리를 하는 특정 조직에게 맡겨서, 즉 위탁해서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뭐 기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대리인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젝트의 발주자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를 정해서 그 자가 공사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를 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사업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은 CM for fee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fee를 받고 보수를 받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것. 뭐 이것이 본래의 사업관리 방식의 형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식화해서 보시면은 결국 발주자가 있고 기본적인 계약은 설계자나 시공자와 발주자가 계약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보 내지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있어서 발주자에게 이 여기에 대한 거를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계약이 발주자는 이 컨스트럭션 매니저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추천하는 대로 결국 설계자와 종합공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결국은 발주자가 따로 계약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CM4P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계약 방식은 우리가 흔히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달해서 뭐 공공공사 등에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거는 설계하고 시공을 갖다가 같이 토탈적으로 관리해줄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물론 이것을 발주자가 하면 좋겠지만 발주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공사관리업자를 선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결국 최선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미국에서는 이것과 아울러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공사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CM at ris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 at risk 방식을 우리가 도식화하게 되면은 아까 그림보다는 훨씬 더 뭐 명쾌해졌다 그러니까 단순해졌는데 결국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공사 관리 업체가 직접적인 공사 관리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주자는 설계자와 계약하고 또한 발주자가 컨스트럭션 매니저와 계약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저의 역할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 즉 일반적인 원더그 업자, 종합공사관리업자와 달리 설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설계자와 이 컨스트럭션 매니저하고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설계를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at risk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사도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공사 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CML 리스크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이거는 지금 그럼 왜 그런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뭐 결국 목수 조직에 의해서 부분적인 공사가 다 그냥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그 대표 목수가 모든 공사를 다 관리를 하니까 실상 공사의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형태, 단일화된 형태였다고 하면은 결국 근대에 들어와서는 공사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각 부분 공사를 맡은 전문 공사업자가 전부 따로따로 생겼다. 그래서 분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분업화된 방식을 종합해서 공사를 진행하려 그러니까 결국은 깨끗하게 단일화된 형태로 진행할 수 없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혼잡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하는 공사관리업자가 별도로 딱 들어와서 결국 이거를 갖다 총괄 관리하겠다. 즉 이거는 뭐 분업화 개념에서 통합화 개념이죠. 그래서 통합화해서 쫙 하겠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제조업 방식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시스템이 이루어진 방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CM 방식이 만들어진 일종의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주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결국은 뭐 일종의 뭐 단일 수주 타입이죠. 뭐 일개사가 그냥 공사를 갖다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러한 방식, 시공을 맡아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약간 거기에 따른 이제 변형 방식들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일사가 아니라 복수의 회사가 합쳐서 공사를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는 방식을 조인트 벤처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결국 복수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굉장히 감소될 수 있다. 결국 n분의 1로 결국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러한 목적에서 미국에서 발달된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약해서 JV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JV 공사. 즉, 뭐 대개는 극히 대규모 프로젝트일 경우에 뭐 2, 3개사가 합쳐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 다른 뜻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이거는 뭐 그 신문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해외 건설 중에 결국은 뭐 대규모 교량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기 건설 회사 간의 이제 특징이나 전문 부분이 있으니까 대림산업하고 뭐 SK건설이 서로 같이 합쳐서 들어간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간 방식, 이게 뭐 일종의 조인트 벤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공사 규모가 굉장히 커갖고 결국 단일사가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결국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 물론 이거는 초기 경쟁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트너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링 방식도 뭐 거의 유사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거는 발주자하고 도급업자가 같이 이 프로젝트를 형성해서 들어가자. 즉 어떻게 보면은 아까 거는 도급업자가 이제 다수 들어가는 경우가 뭐 결국 조인트 벤처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발주자하고 도급업자가 결국 일종의 팀을 이루어서 하자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민간 사업에 이것을 갖다가 실상 뭐 공공사업에서 응용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결국 두 조직이 동맹관계로 결국은 뭐 이윤을 얻어가겠다는 뜻이죠. 동맹관계로 이윤을 얻어가는 그러한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SOC 시설, SOC 사회 간접 자본이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 교량, 터널 뭐 등등의 공공시설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확충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갖고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민간 업체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업체가 그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보수를 받고 회수하도록 하고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는 그러한 방식이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방식은 터키의 오잘수상이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로 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죠. 결국 뭐 각종 사업의 일은 다 민간한테 시켜서 결국 사회 간접 자본 간접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확충시키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운영 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토탈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은 뭐 SPC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SPC라고 하는 것은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 조직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실상 변화가 또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네 가지만 기재했지만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걸로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BTL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BTL 방식은 Build, Transfer, Lease Contract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를 한 자씩 따서 BT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업자가 빌드를 하고 즉 시설물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에다 이전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정부에서 결국은 시설 임대료를 갖다가 돌려주는 거죠. 민간에게 돌려줌으로써
결국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TL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BTO 방식은 Build, Transfer, Operate 차이가 있다면 Operate죠. 운영한다 라는 뜻인데 민간에서 빌드를 하고 소유권은 나라에 주고 약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자기가 운영을 해서 투자 금액을 자기가 회수해 받는 방식을 BTO 방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상 여기에 결국은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자체가 뭐 대개 뭐 현실적으로는 뭐 20년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동안에 활부로 결국 그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투자 자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OO 방식은 Build, Own, Operate. 요게 뭐가 바뀌었어요? Own이죠. 소유권 자체도 민간에게 줬다. 즉 개발 사업 자체를 모두 알아서 해라. 결국 나라로서는 어떤 시설은 필요한데 그 시설을 꼭 자기네가 가져야 할 필요는 없고 자주 시설 확충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BOO 방식. BOT 방식은 BTO 방식하고 조금 뒤집혔죠. 그래서 빌드, 즉 민간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에 운영해서 운영 수입을 다 받아가면서 그거를 갖다 회수한 후에 결국은 나중에 이 시설을 정부에게 넘기는 방식을 BOT 방식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로는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죠. 지금 그것을 갖다가 도식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조직에게 사업을 맡긴다. 즉 민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설계사, 건설사, 운영업자, 금융회사 등이 합쳐진 SPC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권은 받는 결국 그 시설권을 갖건 안 갖건 결국 이미 그것이 나라의 자산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잘 보시면은 결국 BT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SPC가 빌드를 하고 사업권을 트랜스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에서는 그 시설을 갖다가 결국 이용자에게 시키겠죠. 이용자 결국 이게 일종의 국민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서비스를 주고 이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사업권은 맨 처음에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사업권을 줘서 빌드를 하고 트랜스퍼를 하고 리스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BTO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맨 처음에 사업권을 SPC에게 주고 빌드를 시키는 거죠. 빌드를 시키고 소유권을 트랜스퍼 받고 트랜스퍼 받는데 결국은 결국은 SPC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용을 함으로써 이용료를 받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OO 방식이 있습니다. BOO 방식은 Build, Own, Operate. 이것도 맨 처음에 사업권을 주되, 실상 여기에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실상 이 공공기관에 소유권이 없다. 소유를 민간업체가 가져서 완전히 자기가 다 하는. 뭐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그 사설 철도 같은 거죠. 철도를 갖다가 뭐 사설 업체가 민간 업체가 자기네가 다 깔고 거기에서 돈을 다 회수하고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나라에서는 그 땅을 빌려준 게 되지만 뭐 사업 자체를 알아서 다 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BOO 방식이, BOT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아까 BTO 방식과 약간 뒤집혀진,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빌드, 오퍼레이트를 하고, 나중에 트랜스퍼를 한다. 결국, 시간 간격이 어느 게 우선이냐에 따라서 BOT냐, BTO냐,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 공공기관에서 이 이용료를 받는 거는 결국은 일정 기간, 약정 기간 동안은 SPC가 운영해서 돈을 받고 그 약정 기간 이후에는 나라에서 그거를 받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터널이나 뭐 이런 경우인데 맨 처음에 터널 공사 같은 거를 뭐 SPC한테 시켜서 터널 통행료를 얘가 계속 받다가 결국 약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시설을 공공기관이 받아서 결국 거기에 이용료를 공공기관이 받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실질적인 추진 절차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에 보면은 주무관청, 뭐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되겠죠. 주무관청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SPC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죠. 결국 민간이 그 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실상 SPC가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안에 하나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그것은 약정 기간 동안에 충분히 민간 회사가 즉 SPC가 그 사업에 들어간 돈을 투자 회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금을 갖다 회수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실상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갖고 여기가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와서 뭐 20년 내에 그걸 다 뽑을 수 있을 걸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동을 시켜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왔다. 결국 그거는 민간 업체에게 리스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거기에 부족한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미니멈 리베뉴 개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민간 업체가 손해 볼 일은 없는데 맨 처음에 수요 예측을 나라에서 잘못하게 돼서 결국 국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문제가 돼 갖고 뭐 2006년도에 이 방식 MRG 방식은 실상 사라졌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뭐 지금까지 도급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급 계약 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는 당연히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와 아울러 공사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서류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 내역서, 아니면 공사비 내역서, 그 다음에 공정표, 공사를 어떤 스케줄로 진행하는가 등이 참고 서류로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사비 내역서의 형태를 보시면은 실상 뭐 양식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사비 내역서는 한쪽에는 이제 공사 종류죠.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자재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기재가 된 것을 공사비 내역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사량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행위를 견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는 뭐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그러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표준품셈이라는 것과 이렇게 물가정보지가 실은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뭔고 하니 어떠한 부분 공사를 진행할 때 결국 노무량이, 즉 작업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사된 표준 작업량이 기재되어 있는 게 표준품셈이고, 또한 물가정보는 각 자재, 투여된 자재에 대한 단가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 물가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정보와 표준품셈을 갖고, 결국 표준품셈은 노무비를 계산하는 데 쓰이고, 물가정보는 자재비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만들고, 물가정보는 뭐 민간 회사에서 물가정보지가 뭐 다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개 뭐 단가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 표준품셈의 뭐 부분입니다만, 결국 이 안에 보면은 어떤 작업에 대해서 어떤 직종, 뭐 인부가 몇 명이 투여된다, 뭐 이러한 식의 작업량이 기재되어 있는 게 표준품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결국 이거는 일종의 발주자죠. 발주자입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수급인은 도급자로서부터 결국은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가 수급인이다. 결국 아까 이미 얘기했었던 원도급자들이 결국은 수급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도급, 이거는 원도급자가 결국은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부르고, 거기 하도급 받은 자를 하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 이 용어가 일반 용어도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요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물량내역서, 이거는 이제 각종 그 공정별로 들어가는 품목하고 수량을 기재한 것이 물량내역서. 그다음 산출내역서는 실상 여기에 단가까지 기재된 것을 산출내역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산출내역서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데, 공사도급계약서에 뭐 기재되는 항목들입니다. 뭐 가장 먼저 공사명, 장소,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 계약 금액 및 계약 보증금, 도급 금액의 지불 시기와 방법, 금액을 언제 뭐 주느냐, 뭐 등등이 실상 이 안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인데, 시방서란 무엇이냐? 아까 설계도서에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방서는 스페시피케이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입니다. 스펙.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규격,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는 기본적으로는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요구하기 위한 서류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인데, 뭐 이건 일본 전기 제품의 카탈로그에 보면 여기 사양이라는 게 있죠. 결국 이게 일종의 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제품에 대한 각종 뭐 규격 등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사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겁니다만, 결국 그것에 이거는 뭐 실상 도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뭐 성능이라든가 각종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상 뭐 다른 말로는 제품 규격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래서 시방서를 사양서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방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방서의 종류는 지금 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서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 공사 시방서, 기술 시방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시방서는 General Spec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전반에 관계되는 입찰 및 계약 관계 서식과 계약 조건 등의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방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 등은 일반 시방서에서 기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있었던 도급 계약 약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방서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시방서는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공사 시방서,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 즉 특정 개발 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서가 곧 공사 시방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의 성질에 따라서 약간씩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표준 시방서, 이거는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사항만 정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부
공교부에서 정한 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Korean Architectural Standard Specification. 우리나라 한국 표준 시방서가 있죠. 이거는 모든 공사에 공통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하게 공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특기 시방서는 각 공사에서 표준 시방서에 없는 내용을 따로 정한 거. 즉 일종의 공사 시방서 안에는 특기 시방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준적이지 않고 개별 공사를 위해서 있으면 그것이 특기 시방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술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 시방서와 대비되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일반 시방서는 뭐 계약 등의 비기술적인 걸 쓴 거고, 요거는 기술 시방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쓴 건데,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방서는 100% 기술 시방서다 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계약 관계는 전부 어디에 있느냐, 건설산업기본법에 도급 계약에 관계된 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이드 시방서, 약술 시방서, 자재업체 시방서. 아까 보여드린 건 이 자재업체 시방서죠. 그런 규격 같은 거는 그렇고, 가이드 시방서는 공사 시방서를 작성할 때 어떤 지침이 되는 거를 가이드 시방서라고 부르고, 약술 시방서는 간단하게 만든 건데, 약술 시방서는 다른 시방서와 달리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약술 시방서다. 다른 시방서는, 다른 기술 시방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설명용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약술 시방서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관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시방서가 아니고 기술 시방서이자 공사 시방서다. 근데 이 공사 시방서를 만들 때 참조해야 되는 게 가이드 시방서나 표준 시방서이고, 또 특별히 그 프로젝트에 따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특기 시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 생산업체 시방서까지 실상 이게 합쳐서 하나의 공사 시방서로 존재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약술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하고 이 기타 시방서하고 다른, 즉 발주자에게, 건축주에게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